어둠이 내린 엘리시안 하이츠 리조트의 연회장은 마치 별들의 바다 같았다. 제이코피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VIP 파티는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으로 부서지는 빛을 쏟아냈고, 그 빛은 값비싼 실크 드레스와 잘 다려진 턱시도 위를 미끄러지듯 유영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과 영향력 있는 자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떠다녔다. 한서연은 이 모든 화려함의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섬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제이코피의 리스크 관리팀 소속의 유능한 분석가였지만 이러한 사교계의 무대에서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기계적으로 들어 올렸지만 입술에 가져가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 그들의 미묘한 몸짓과 관계의 역학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직업병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누가 누구와 동맹을 맺고 누구의 눈빛에 긴장이 서려 있으며 어떤 대화 뒤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서연에게 이 파티는 또 다른 리스크 분석 현장이었다. 그녀의 심플한 네이비색 드레스는 화려한 공작새들 사이에서 참새처럼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힘은 겉모습이 아닌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빙산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때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갑자기 지휘봉을 내린 것처럼 입구 쪽으로 모든 시선이 쏠렸다. 제이코피의 젊은 총수 강지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30 초반의 나이에 거대 그룹을 이끄는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냉혹한 승부사로 통했다. 짙은 회색의 맞춤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완벽한 비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은 주변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석처럼 그에게 이끌려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데이터와 숫자로만 보고받던 인물을 실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마치 잘 조각된 얼음 조각상 같았다. 완벽하지만 누구도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존재.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철저히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아첨과 찬사를 무미건조하게 받아내고 있었다. 그에게 이 파티는 축하의 자리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였다. 그는 자신을 향한 탐욕스러운 눈빛들과 은밀한 견제의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다. 제이코프라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그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연 회장을 훑었다. 수많은 화려한 얼굴들 속에서 그는 잠시 동안 어떤 시선과 마주쳤다.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유독 고요하게 자신을 분석하고 있는 듯한 눈빛. 그것은 한서연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얽힌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지우는 곧바로 다른 VIP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깊은 눈빛은 그의 뇌리에 희미한 잔상으로 남았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지훈의 환영사가 끝나고 파티의 분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거대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경련하듯 몇 번 깜박였다. 그리고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정전이었다. 연 회장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사람들의 놀란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비상전력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연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는 즉시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이 리조트의 보안 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비상전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외부 개입, 즉 사보타주를 의미했다. 사람들이 휴대폰 불빛을 켜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서연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군중을 벗어나 벽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그녀의 귀에 희미하지만 부자연스러운 기계음이 들려왔다. 일반적인 소음이 아닌 데이터가 고속으로 전송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파 소음.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누군가가 이 혼란을 틈타 제이코피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소리의 근원지인 중앙통제실 복도 쪽으로 향했다. 비상등 몇 개만이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지는 복도는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때 통제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두 남자의 낮고 긴급한 목소리. 젠장, 전송 속도가 너무 느려. 보안팀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복구하기 전에 떠야 해.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순간 발밑에 작은 대리석 조각이 미세한 소리를 냈다. 안에서 대화하던 남자들의 목소리가 즉시 끊겼다. 누구야?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뒤돌아 어두운 복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두 개의 발소리가 그녀를 쫓았다. 굽 높은 구두는 달리기의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녀는 생존 본능만으로 어둠을 헤치며 나아갔다. 복도의 끝에서 갈라지는 여러 갈래의 길.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장 어두워 보이는 곳으로 몸을 던졌다. 한편 강지훈 역시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에게 VIP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뒤 곧바로 리조트의 총지배인을 찾아 상황을 파악했다. 총지배인의 창백한 얼굴은 모든 것이 계획된 공격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제이코피의 미래 기술과 고객 정보가 담긴 프로젝트 오메가의 데이터. 그것이 이번 공격의 목표임이 분명했다. 그는 총지배인에게서 마스터키를 받아들고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데 통제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는 다급한 발소리와 무언가 쫓기는 듯한 희미한 실루엣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실루엣이 낯이 익었다. 파티장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고요한 눈빛의 여자였다. 그녀가 막다른 길에 몰려 당황하는 순간 뒤쫓아오던 남자들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려 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지우는 번개처럼 움직여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악! 서연은 짧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남자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는 그녀를 끌고 가장 가까운 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곳은 좁고 먼지 쌓인 비품 창고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들을 쫓던 남자들이 창고 앞을 거칠게 지나쳐가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창고 안에는 완전한 정적과 어둠만이 남았다. 서연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품에서 벗어나려 버둥거렸다. 가만히 있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강지훈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와 먼지나는 비품 창고 안에 단둘이 갇혀 있었다. 창고는 너무나도 좁아서 그들의 몸이 밀착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뜨거운 청과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그녀의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의 비싼 향수 냄새와 그녀의 샴푸 냄새가 뒤섞여 어색하고도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인 비상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이 좁은 공간만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뭘 봤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보다는 긴장이 풀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송, 프로젝트 오메가에 대한 그녀의 추측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논리전견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평범한 여직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똑똑하군. 무심코 던진 그의 칭찬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공기는 서서히 다른 것으로 변해갔다. 극한의 상황이 만들어낸 기묘한 유대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직원이 아니었다. 그저 어둠 속에 갇힌 두 사람이었다. 밖에서 다시 인기척이 들려왔을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지훈의 팔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보호하듯 끌어당겼다. 그의 행동은 계산된 것이 아닌 순수한 본능처럼 보였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댄 채 그녀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품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밤은 길었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교감하고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 천,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서연은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지훈의 수트 재킷이 자신의 어깨에 덮여 있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그는 창고의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조금도 잠들지 않고 밖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눈을 감았다. 이 남자의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얼음 조각상 같은 그의 안에 아주 작은 불씨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 밤,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시스템이 복구되는 소음이 들려왔다. 길고 긴 밤이 끝난 것이다. 지훈이 먼저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어둠에 익숙해진 그들의 눈을 찔렀다. 밤사이의 기묘한 친밀감은 햇빛 아래에서 증발해버린 듯했다. 그들은 다시 제이코피의 CEO와 리스크 관리팀 직원으로 돌아와 있었다. 오늘 밤 일은 없었던 걸로 해. 지훈은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야. 알겠나? 그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어젯밤 그녀를 보호해주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지배자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그의 천이 남아있는 듯한 그의 재킷이 걸쳐져 있었다. 간밤의 일들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강렬한 울림과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지워지지 않을 비밀이 생겨버렸다. 그리고 서연은 직감했다. 그 밤 이후 그녀와 CEO 강지훈의 삶은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리조트에서의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다. 제이코피의 본사는 언제나처럼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언론에서는 창립 기념 파티에서 있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를 단순한 전력 공급 업체의 과실로 보도했고, 회사는 능숙한 언론 플레이로 사태를 조용히 무마시켰다. 한서연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복잡한 금융 데이터가 가득한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숫자와 그래프, 보고서는 그녀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세계였다. 하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자꾸만 흩어졌다. 어둠, 먼지 냄새, 그의 단단한 팔, 그리고 귓가에 울리던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의식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속한 리스크 관리팀의 동료들은 커피를 마시며 파티에서의 해프닝을 가십거리처럼 이야기했다. 그런 고급 리조트에서 정전이라니 정말 황당하지 않아? 그래도 강 대표님 정말 침착하시더라. 역시 거물은 달라. 서연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제이코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회사가 아니었다. 화려하고 안정적인 대기업의 외피 아래에 보이지 않는 독사와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그 회사의 정점에 있는 남자, 강지훈 대표 역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어려운 상사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공범자였다. 오후가 되었을 때 산의 복도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훈 대표가 경영진 몇 명과 함께 부서 순회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를 맨 남자들이 그의 뒤를 병풍처럼 따랐다. 그의 발걸음이 리스크 관리팀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 서연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 순간 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다른 이들은 알아채지 못할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선의 교환 속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은 유효하다. 우리는 같은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서연은 그의 시선이 남긴 무게감에 잠시 숨을 골라야 했다. 그와의 거리는 사무실의 끝과 끝만큼 멀었지만 비밀의 끈은 그들을 보이지 않게 연결하고 있었다.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 박태민 전무이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그는 임원 회의를 주재하며 유창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로 회사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와 뛰어난 언변으로 이사회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리조트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미스러운 사고였지만 우리 임직원들의 성숙한 대처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을 들으며 서연은 속으로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저 매끄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잔인한 본성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과 강지훈 대표뿐일 것이다. 박태민은 제이코피의 왕좌를 노리는 교활한 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이코피의 해외 선물 거래 계좌에서 미미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했다. 회계 시스템 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기록되었다. 손실액 자체는 회사의 규모에 비하면 먼지 수준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리스크 관리팀에는 이 오류에 대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간단한 지시가 내려왔다. 팀장은 서연에게 그 일을 맡겼다. 한 대리, 간단한 거니까 오늘 중으로 보고서 마무리해줘. 동료들은 그녀가 귀찮은 잡무를 떠맡았다며 동정했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류가 발생한 시간, 자금의 흐름, 그리고 사용된 서버의 IP 주소. 모든 것이 리조트에서 데이터 유출이 시도되었던 그 서버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된 행위였다. 박태민이 던진 탐색침이었다. 그는 그날 밤의 해킹 시도가 발각되었는지를 떠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만약 누군가 의심하더라도 시스템 오류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려는 연막 작전이었다. 서연은 진실을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 밤의 일을 밝히지 않고서는 이 모든 연결고리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혼자 고립된 조리된 기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식 루트를 통해 이 문제를 보고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박태민의 권력은 회사 내부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그녀가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지도 몰랐다. 그녀가 깊은 고민에 빠져 모니터만 노려보고 있을 때였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작은 팝업창이 하나 떴다. 발신자 불명의 암호화된 내부 메일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메시지는 지독할 정도로 간결했다. 최상층, 지금 바로. 개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발신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강지훈. 그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맺어질 듯 말 듯 했던 그들의 암묵적인 동맹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CEO 집무실로 향하는 개인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세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광활했다.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공간.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그는 한참 동안이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안찌. 그는 불필요한 인사치레는 모두 생략했다. 그는 책상 위 태블릿 PC를 그녀 쪽으로 밀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해외 선물 거래건, 어떻게 생각하지?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심호흡을 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리조트에서의 일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근거하여 자신의 분석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오류가 발생한 시간의 비정상성, 데이터 패킷의 흐름, 그리고 일반적인 시스템 충돌과는 명백히 다른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회사의 내부 보안 대응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고의적인 프로브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의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논리정연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차가운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놀라움과 어쩌면 존중의 빛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지훈은 짧게 말했다. 자네 말이 맞아.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에서 다른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다. 그것은 박태민 전무의 자금 흐름에 대한 비밀 조사 보고서였다. 리조트 사건 직후 박태민이 해외의 한 페이퍼 컴퍼니와 접촉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박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섰다. 이 문제 비공식적으로 자네에게 맡기겠어. 필요한 모든 지원과 접근 권한은 내가 보장하지. 하지만 자네의 이름은 절대 수면 위로 드러나선 안 돼. 모든 보고는 내게만 직접 하게 될 거야. 그것은 위험천만한 제안이었다. 회사의 2인자를 상대로 CEO의 비밀 지시를 받는 그림자 요원이 되라는 것이었다.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그녀가 뒤집어쓰게 될 터였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싸워야 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우연히 엮인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계약은 악수로 체결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은 CEO 집무실을 나왔다. 어깨 위에는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무거운 책임감이 얹혀 있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그녀는 박태민 전무와 마주쳤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한 대리 수고가 많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위협의 싹을. 하지만 그는 의심이 많은 남자였다. 서연은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느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전선이 그어지고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는 그녀와 강지훈을 더욱 깊숙이 그리고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새로운 일상은 해가 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하고 거대한 빌딩이 침묵에 잠기면 그녀는 시스템의 유령이 되었다. 강지훈 대표가 부여한 최고 등급의 보안 권한은 그녀에게 제이코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열쇠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수년간의 재무기록, 내부 감사 로그, 해외 법인의 투자 보고서 등 데이터의 미로 속을 헤매었다. 박태민이라는 거대한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숫자의 바다를 항해했다. 그것은 외롭고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 밤,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의 단단한 등을 떠올리면 이상한 용기가 솟아났다. 그들의 만남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CEO 집무실은 너무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은밀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때로는 먼지 쌓인 지하자료 보관실에서, 때로는 자정이 넘어 인적이 끊긴 중앙 서버실에서 만났다. 서연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하면 지훈은 그룹의 내부 정치 역학이나 인물 관계에 대한 정보를 덧붙여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회의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딱딱한 업무 보고 사이사이에 그들의 개인적인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곤 했다.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다. 어느 늦은 밤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서연의 얼굴을 보고 지훈이 무심하게 물었다. 저녁은 먹었나? 그녀가 고개를 젓자 그는 말없이 비서실을 통해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후 자신이 가져온 보온병을 열어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인스턴트 커피가 더 어울리죠. 그녀의 작은 배려에 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피로를 알아봐준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또 다른 날 복잡한 암호화 파일을 해독하느라 끙끙대는 그녀의 옆에 그가 다가와 앉았다. 그는 CEO가 되기 전 실리콘밸리에서 이름을 날리던 천재 프로그래머였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런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그들은 서로의 다른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냉혹한 승부사로만 보였던 강지훈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왕좌의 무게를 보았다. 지훈은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던 한서연이라는 여직원의 연약한 모습 속에 강철 같은 의지와 비범한 통찰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노트북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 머리를 맞댈 때, 자료를 건네다 손끝이 스칠 때,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 동시에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애써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사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이 파헤치고 있는 음모만큼이나 위험한 것이었다. 한편 교활한 포식자 박태민은 서서히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예민한 더듬수에 미세한 변화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리스크 관리팀의 평범한 대리가 심야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빈도가 잦아졌고 CEO가 갑자기 그 팀의 사소한 보고까지 직접 챙긴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젊은 CEO가 예쁘장한 여직원에게 잠시 흥미를 보이는 흔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꼬리를 물었다. 그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작은 변수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가늠해 봐야 했다. 박태민은 우연을 가장하여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회사 내부 서버에 일부러 허위 정보가 섞인 기밀 파일을 흘려두었다. 만약 그녀가 그 미끼를 문다면 그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터였다. 며칠 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그는 인자한 삼촌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한 대리, 요즘 일이 많은가 보더군. 얼굴이 상했어. 그는 그녀의 업무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며 교묘하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떠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순진하고 어리숙한 직원을 연기했다. 아닙니다, 전무님. 제가 아직 부족해서 일이 좀 서툽니다.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능숙하게 비껴가며 그가 심어놓은 함정 카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척했다. 박태민은 그녀의 반응에서 어떤 특별한 낌새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을 했다고 생각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와의 짧은 만남은 서연에게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을 남겼다. 적의 레이더망에 자신이 포착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위험은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박태민과의 대화를 보고하며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의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언제나처럼 냉정하게 앞으로 더 조심해 라고 명령하는 대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혼자가 아니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서연의 귓게 그리고 마음에 깊이 울렸다.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도 강력한 한마디였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고 싶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서연과 지훈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이 복잡한 관계도로 얽혀 있었다. 박태민을 중심으로 한 거미줄 같은 부패의 네트워크.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자금 세탁 통로 하나를 발견했다.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찾아낸 것이다. 그들은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박태민의 무자비한 방역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스크린의 차가운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서 있는 두 사람.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로 뭉쳤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부인할 수 없는 끌림은 그들이 파헤치는 음모만큼이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박태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작은 톱니바퀴가 자신의 거대한 기계장치 전체를 망가뜨리기 전에 그는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제이코프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들을 움직여 정교하고 잔인한 덫을 놓았다. 그가 노린 것은 단 하나, 한서연의 완전한 매장이었다.
그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왠지 모를 냉기가 감돌았다. 서연이 최근에 발견한 자금 흐름의 연결고리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딱딱한 구두 소리와 함께 감사팀과 보안팀 직원들이 그녀의 책상으로 곧장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은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가면 같았다. 한서연 씨, 회사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있겠습니다.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경악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희열과 함께 그녀에게 꽂혔다. 공개적인 소환. 이것은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박태민의 계산된 연출이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피를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걷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커피를 마시던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이제 유능한 분석가가 아닌 회사를 배신한 스파이 혐의자가 되어 있었다. 조사실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맞은편에는 감사팀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참관인 자격으로 박태민 전무가 앉아 있었다. 그는 걱정스럽다는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감사팀장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IP를 도용하여 경쟁사로 발송된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들. 그 안에는 제이코피의 민감한 R&D 자료 일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거래 내역서까지.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서연은 절벽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교하게 날조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항변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강지훈 대표와의 비밀 동맹이나 진짜 조사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지훈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쏟아지는 추궁과 박태민의 가증스러운 동정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지훈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리스크 관리팀의 스파이에 대한 소문은 회사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서연은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었고 출입 카드마저 정지되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사 내의 이방인이자 죄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를 향한 비난과 억측이 난무했다. 한 사람의 평판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제이코프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는 이제 기피해야 할 역병 환자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식 조사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명백한 박태민의 공격이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패이자 유일한 동맹인 한서연을 직접 겨냥한 비열한 수법. 그의 주변에서는 온갖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태민의 입김이 닿아 있는 이사들은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다.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은 그녀를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잠시나마 박태민의 의심을 거두고 내부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지훈에게 있어 거대한 신념의 시험대였다. 그는 홀로 집무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를 지켜야 하는 CEO로서의 의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창고 안에서의 그녀의 용기, 늦은 밤 보고서를 올리던 그녀의 지성, 그리고 박태민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을 믿어주었던 그녀의 눈빛. 혼자가 아니야 라고 했던 자신의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를 버리는 것은 자신이 싸우고자 했던 부패와 비겁함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CEO로서의 냉정한 판단과 한 인간으로서의 신의 사이에서의 잔인한 선택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한서연의 거취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태민은 비통한 표정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역설하며 그녀에 대한 즉각적인 해고와 형사 고발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른 이사들도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모든 시선이 회의를 주재하는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의 결정에 한 사람의 인생과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번 사안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그는 조작된 증거들을 직접 반박하는 대신 더 높은 차원에서 판을 흔들었다. 감사팀의 조사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제 자체적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서연 대리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보류합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 업무 성과를 언급하며 무고한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더 복잡한 음모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박태민과 그를 지지하는 이사들 전체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회의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회가 끝난 뒤 박태민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위험을 무릅쓰고 서연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불안과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녀를 찾아낸 곳은 인적이 드문 한강의 공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며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말했지, 혼자가 아니라고.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이번 위기는 그들을 갈라놓기는커녕 그들의 유대를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방패이자 공개적인 수호자였다.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깊고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차가운 강바람을 맞았다. 다음 전투는 더욱 잔혹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강지훈의 결정은 대담하고 신속했다. 이사회의 반발과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는 한서연을 제이코피의 제주도지사로 발령냈다. 공식적인 명분은 물류 시스템에 대한 특별 리스크 평가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하라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좌천처럼 보였다. 회사의 핵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문제의 직원을 보내버리는 일종의 타협안으로 비춰졌다. 박태민과 그의 추종자들은 강지훈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고 생각하며 안심했다. 하지만 이것은 교묘하게 계획된 전략적 후퇴였다. 서울 본사라는 독사들의 소굴에서 서연을 안전하게 빼내 그녀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방역의 칼날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지훈의 승부수였다. 제주지사에 도착한 서연은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서울의 잿빛 빌딩 숲과는 달리 그곳의 공기는 맑았고 사무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렸다. 치열하고 살벌했던 본사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고 업무의 속도도 한결 느렸다. 그녀에게는 작은 개인 사무실이 주어졌다.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 아래 그녀는 지사의 물류 및 하은 데이터 서버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박태민의 자금 세탁과
밀수 루트를 추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동시에 쥐어준 셈이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연결은 오히려 더 깊고 견고해졌다. 지훈이 구축한 완벽한 보안의 암호화 채널을 통해 그들은 매일 밤 화상으로 만났다. 먼지 쌓인 자료실에서의 비밀 회동은 이제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엿볼 수 있는 영상통화로 대체되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딱딱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지우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고독하게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서연은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박한 임시 숙소에 있었다. 물리적인 거리가 오히려 그들 사이에 심리적인 벽을 허물어준 것이다. 그들은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종종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어느 날 밤 조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둘 다 지쳐 있을 때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우는 화면 속 서연의 눈에 스친 깊은 슬픔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생각하나? 그의 나직한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성실한 중소기업 사장이었지만 대기업의 약탈적인 경영 방식에 밀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가 그토록 정의와 원칙에 집착하고 리스크 분석에 매달리는 이유는 바로 그 상처 때문이었다.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지우는 그녀의 내면에 강철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은 힘의 근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용기에 화답하듯 지훈 역시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그는 제이코피의 창업주였던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과거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스승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을 털어놓았다. 공교롭게도 그 스승은 바로 박태민과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그 배신이 지금의 얼음처럼 차갑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강지훈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아픔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얼음 왕관 뒤에 숨겨진 고독한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서로의 가장 깊은 흉터를 공유한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 되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조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각자의 상처가 오히려 싸워야 할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서연은 제주지사의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마침내 결정적인 퍼즐 조각을 찾아냈다. 그녀는 시스템에만 기록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컨테이너의 운송 패턴을 발견했다. 박태민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물품들을 밀수하기 위해 사용한 비밀 통로였다. 마침내 그의 부패 네트워크에 대동맥을 찾아낸 것이다. 그들의 화면에 거미줄처럼 얽힌 박태민의 범죄 지도가 펼쳐졌다. 이 결정적인 발견은 즉시 방역 계획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밤을 새워 화상회의를 하며 박태민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치밀하고 대담한 작전을 세웠다. 단순히 증거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태민과 그의 동맹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대중 앞에서 그의 범죄를 극적으로 폭로해야만 했다. 그들의 계획은 서연이 직접 미끼가 되어 박태민에게 접근하는 매우 위험한 역할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냉철한 전략가와 비범한 분석가는 공동의 목표와 깊은 개인적 유대감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마침내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다. 서연은 서울 본사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복귀를 앞둔 마지막 영상통화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앞으로 닥칠 위험은 거대했지만 그들의 결의는 그보다 더 단단했다. 통화를 끊기 전 지훈이 그녀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그것은 CEO의 명령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이 깊이 아끼게 된 여자에게 하는 굳은 맹세였다. 서연의 서울행은 더 이상 후퇴나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공격의 시작이었다. 이제 모든 판은 짜여졌다. 폭풍이 서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서연이 제이코프 본사로비에 다시 발을 들였을 때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복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동료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노골적인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과거에 겁먹고 위축된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에는 어떤 목적의식이 선명하게 서려 있었다. 그녀는 희생양이 아닌 거대한 계획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전쟁터로 돌아온 것이다. 지훈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예전의 자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임시부서에 격리된 좌석으로 안내되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된 배치였다. 그녀의 연기는 즉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패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했다. 박태민 전무에게 사죄드리고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면담 요청 메일을 보냈다. 그것은 덫을 향한 첫 번째 미끼였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오만한 박태민은 이것을 완전히 망가진 직원의 마지막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그녀를 조롱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으쓱하며 그녀의 면담 요청을 수락했다. 모든 것이 서연과 지훈이 그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면담은 박태민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여유롭게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동정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반면 서연은 잔뜩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스파이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은 피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죄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흘렸다. 자신이 회사에 누를 끼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그녀는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약간의 보상만 해준다면 조용히 사라져 주겠다고 제안했다. 박태민의 마음속에 탐욕과 의심의 씨앗이 동시에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모든 대화는 지훈이 제공한 초소형 녹음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서연이 목숨을 건 연기를 펼치는 동안 지훈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시절부터 충성을 바쳐온 원로 이사들,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 부서장들과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는 계획의 전체를 밝히지 않은 채 각자에게 단편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한 명에게는 박태민이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에 대한 비공식적인 감사를 시작하게 했고, 다른 한 명에게는 다음 이사회에서 물류 부문의 수익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박태민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하여 심리적으로 구석에 몰아넣고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포위 작전이었다. 박태민은 서연과의 면담 이후 승리감에 도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가 말한 정보라는 것이 단순한 허세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 그의 오만함과 편집증이 내면에서 충돌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패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동시에 돈으로 그녀를 입막음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의 지배욕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지고 놀다가 완전히 버릴 생각으로 그녀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자는 2차 면담을 제안해왔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더 깊숙이 물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심리전이 펼쳐졌다. 서연은 지훈과 보안 문자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박태민에게 조금씩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유령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실들을 던져주었다. 박태민이 그녀가 상당한 것을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도 자신들의 패는 전부 노출시키지 않는 고도의 줄다리기였다. 모든 접촉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박태민은 사람을 붙여 그녀를 미행시켰고 그녀의 임시 업무용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했다. 그때마다 지훈의 보안팀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의 시도를 막아내고 서연을 보호했다. 두 번째 만남은 박태민이 정한 고급 레스토랑의 구석진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들의 우호적인 대화를 목격해줄 증인들이 필요했다. 이 자리에서 서연은 판돈을 더 올렸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자신이 찾아낸 유령 컨테이너의 고유 번호 하나를 정확히 언급했다. 제가 우연히 들은 건데 이 번호가 대체 뭔가요? 그 순간 박태민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제 그녀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는 공포를 느꼈다. 이 여자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영원히 침묵시켜야만 한다. 마침내 박태민이 최종 제안을 던졌다.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기는 조건으로 그녀가 지정하는 해외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고 해외에서의 새로운 신분까지 마련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거래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항구의 폐창고.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그녀를 살려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서연과 지훈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 마지막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의 몰락을 위한 무대가 될 터였다. 서연은 박태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다가올 결전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지훈으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함께 있다. 계획을 믿어. 화면은 지훈이 그의 핵심 팀원들과 함께 있는 비밀 지휘 본부의 모습을 비춘다. 수십 개의 감시 카메라 화면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은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가장 격렬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밤의 항구는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스산하고 고요했다. 한서연은 약속 장소인 폐창고를 향해 차를 몰았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 위로 그녀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공기 중에는 짠 바다 냄새와 녹슨 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위로 더 큰 결의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깃에는 초소형 마이크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고 멀리 떨어진 지휘 본부에서 강지훈이 그녀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미끼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었다. 창고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굉음을 내며 닫혔다. 그리고 창고 중앙에 매달린 루어된 큐 하나가 탁 하고 켜졌다. 그 아래 박태민이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 둘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왔군. 박태민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역겨운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증거라는 건 가져왔겠지? 서연은 마지막 연기를 위해 숨을 골랐다. 그녀는 준비해온 가짜 USB를 그에게 건넸다. 그가 USB를 받아드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왜 저를 함정에 빠뜨렸나요? 차갑고 날카로운 그녀의 질문에 박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이 숨기려 했던 게 대체 뭐죠? 유령 컨테이너들, 그리고 그 안에 검은 돈들 말입니다. 그녀의 당돌함에 박태민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승리자의 오만함이었다. 쥐새끼인 줄 알았더니 제법 이빨을 드러낼 줄도 아는군. 그래, 네가 뭘 어쩔 수 있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오며 자신의 모든 죄를 스스로 떠벌리기 시작했다. 데이터 유출 시도, 자금 세탁, 그리고 그녀를 스파이로 몰았던 것까지. 그의 목소리는 녹음기를 통해 지훈의 지휘본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넌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군. 그가 옆에 남자들에게 턱짓을 했다. 처리해. 남자들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의 모든 창문이 깨지며 눈부신 섬광탄이 터져 들어왔다. 동시에 굳게 닫혔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져 나가고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지훈의 보안팀이 눈사태처럼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박태민과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그의 자백과 살인 미수 현장은 모든 각도에서 완벽하게 촬영되고 있었다. 지훈이 신뢰하는 경찰 고위층과의 사전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 완벽한 작전이었다. 바닥에 무력하게 짓눌린 박태민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처절한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시간은 며칠 뒤 제이코피의 연례 주주총회장으로 건너뛴다. 행사장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태민 전무가 조사를 위해 연행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주주들은 동요하고 있었고 박태민의 라인에 있던 이사들은 이것이 강지훈 대표의 독단적인 권력 투쟁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었다. 회사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이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했다. 그는 변명 대신 먼저 주주들에게 최근의 내부 혼란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띄우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 위로 한서연이 분석해낸 복잡한 데이터 지도가 펼쳐졌다. 박태민이 수년간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유령 컨테이너를 통해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진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 한 용기 있는 직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한서연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더 이상 의심받는 스파이가 아닌 내부 고발자이자 영웅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재계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조용한 위험을 직마채 스크린의 데이터가 자신의 분석 결과임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지훈은 마지막 증거를 재생했다.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스크린에 폐창고에서 촬영된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박태민이 자신의 입으로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서연을 해치라고 명령하는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수정처럼 맑은 음질의 음성은 그의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태민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영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행사장 뒷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방금 영상과 데이터로 모든 혐의가 드러난 박태민의 공범자들, 이사회의 몇몇 인물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정의는 단지 실현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지훈과 서연은 연단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와 주주들의 고성이
폭풍처럼 그들을 둘러쌌지만 그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안도와 승리, 그리고 함께 열어갈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다. 어두운 창고에서 그들을 엮었던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는 이제 가장 밝은 조명 아래에서 끝을 맺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 음모의 폭풍은 멎었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가고 몇 주가 흘렀다. 제이코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다. 박태민과 그의 공범자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회사는 강지훈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한서연은 하루아침에 회사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CEO 직속으로 신설된 통합리스크관리 및 기업 청렴성위원회의 최연소 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경애와 존경을 보내는 동료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어색하고 불편한 유명세를 감당해야 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서연과 지훈 사이에는 새롭고 어색한 거리가 생겨났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위험과 비밀이라는 끈이 사라지자 그들은 다시 CEO와 핵심 임원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로 돌아와 있었다. 모두가 그들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었다. 한밤중에 암호화된 통화와 먼지 쌓인 창고에서의 은밀한 만남은 이제 투명한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서의 딱딱한 보고로 대체되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도 숨을 공간도 사라져버렸다. 외부의 소용돌이가 멎자 그 자리에 텅 빈 공허함이 들어선 것 같았다. 지훈은 회사를 안정시키고 법적, 재정적 후폭풍을 수습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서연 역시 새로운 부서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에 밤낮 없이 매달렸다. 두 사람 모두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대화를 애써 피하고 있었다. 더 이상 거대한 음모 뒤에 숨길 수 없게 된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음모가 아닌 서로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동시에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지독하게 힘든 한 주가 끝나가던 어느 금요일 저녁, 지훈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했다. 그는 빼곡했던 저녁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서연에게 아주 오랜만에 비밀 통신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엘리시안 하이츠 리조트,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장소로의 부름. 그것은 과거와 그리고 미래와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그의 대담한 선택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서연은 익숙한 길을 달려 리조트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곳은 끔찍한 기억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교감의 장소이기도 했다. 그는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한적한 야외 테라스에 서 있었다. 딱딱한 수트를 벗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한 그는 그녀가 지금껏 보아왔던 모습 중에 가장 평온하고 인간적으로 보였다. 그는 권력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한 남자로서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회사 이야기, 재판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내 지훈이 몸을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떤 꾸밈도 없이 솔직했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한 건 한서연 씨였어. 그는 그녀의 지성과 용기를 존경했지만 자신의 감정은 그것을 넘어 훨씬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마침내 그 밤 이후로 줄곧 그들 사이에 존재해왔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그 감정의 이름을 꺼냈다. 사랑이었어. 이제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회사의 직위를 핑계대며
전문가의 관계로 물러설 수도 있었다. 혹은 진실을 마주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고 자신의 상처까지 보여주었던 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라고 어둠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연결이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CEO와 부하 직원이라는 현실의 벽과 세상의 시선이라는 어려움이 놓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를 선택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랑의 소용돌이를 더 이상 갇혀버린 운명이 아닌 함께 만들어갈 미래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불꽃 튀는 극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의미를 담은 순간이었다. 마주 잡은 두 손,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마침내 그들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CEO와 팀장은 사라지고 오직 강지훈과 한서연이라는 두 사람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함께 걸어갈 소박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시작이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그녀가 전략적 후퇴를 했던 제주의 한적한 해변을 걷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그들은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다. 더 이상 비밀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지훈이 문득 그녀에게 물었다. 그날 밤 후회한 적 있어?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밤이 사실은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그들의 앞으로 잔잔하지만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희망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